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7급 수습직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프라임 세종 역량평가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피셋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이제 면접 과목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회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면접 시험의 평정 요소라든지 공무원 인재상 등에서 약간의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질문지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면접을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면접이 이제 5월 9일, 5월 10일입니다. 현재 지금 3월 10일이죠. 딱 2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피셋 치르시고 나서 본인의 성적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나는 조금은 그 필기 시험에서 안정권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조금 불안하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건데요. 뭐 본인의 그 피셋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은 이미 결과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관련해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준비했으니까 단순하게 이게 면접 설명회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뭐 관리형 면접반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유료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 면접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7급 지역 인재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강의안은 없이 PPT에 담았습니다. 차분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2024년 올해 이제 면접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정부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직자분들 대상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 성함을 부르는 것보다는 현 정부, 전 정부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요. 현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면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면접부터 이러한 이제 공무원 인재상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우리 지역 인재 175명 선발합니다. 인원은 다 아실 것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역 인재 면접은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직에 가 계시고 거의 대부분 뭐 아마 70% 이상 정도 될 겁니다. 분들에 대해서 다 면접 과정에서 다 접해 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렬은 조금 치열할 것으로 보고요. 면접 과정에서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렬은 조금 뭐 미달인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뭐 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면접에 있어서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요 작년 초 그리고 작년 11월 두 번에 걸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요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평정 요소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네 개 항목으로 키워드로 따지면 8개입니다. 8개. 이렇게 8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정 요소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참고로
그 2024년 지역인재 시행 계획 공고에 보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즈음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대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이 면접 뭐 어떤 거를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요. 고민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면접 강의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약간의 변동이 있고 심지어는 대폭 변동이 있고 추가 과목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변동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과목 도입하고 조금 다르게 면접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공고 기간을 좀 짧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좀 혼란도 있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다 대응합니다. 잘 해왔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항목에 대해서 잘 보시면요. 항목 중에서 단어 보이시나요? 이 단어 중에서 이 창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혁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공무원 면접인데 무슨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 이 세상에 사기업이 아닌데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정부의 모토입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모토로서 공직에 있어서의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등을 창의 혁신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사 등에서 뭐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내부 개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창의 혁신, 그다음에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 공직에서의 사례, 이를테면 적극행정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제한 제도라고 있는데요. 공무원 제한 제도 사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창의 혁신이다. 공직 사회에서의 창의 혁신이다. 창의 혁신 사업이다. 창의 혁신 정책이다.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이 평정표를 공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라든지 각각에 대해서 평정표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시험 평정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 항목이 소통 공감, 나 항목이 헌신 열정, 다 항목이 창의 혁신, 라 항목이 윤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세 분입니다. 참고로 면접관이 세 분이신데요. 세 분께서 이제 면접 보시고 나서 해당 수험생에 대해서 응시자에 대해서 상중하를 점수화하는 겁니다.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요. 그 평정 요소에 대해서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 참고로 불합격 기준은 예를 들어서 면접관 세 분이시니까 과반수는 2명 이상이죠. 그러면 두 분께서 특정 항목, 대표적으로 다 항목인 창의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하를 주면 미흡입니다. 그래서 필세 성적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이제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불합격 기준에 참고로 지금 열심히 이 라이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미흡받거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될 염려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여기 점수화 되겠죠.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지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1차 성적 순으로 합격이 결정되나요? 또 필기 점수에 따른 면접 준비 전략이 달라야 되나요?
면접 단계에서 필기 시험 점수가 반영되나요? 또 필기 점수가 낮을 경우 면접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요? 질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쪽에 많이 있으시고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다만 필기 시험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시행계획 말고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셔가지고요. 2023년도 시행계획 공고,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난 거 보시면요. 왜냐하면 2024년도 시행계획 공고에서는 면접 관련해서는 추후 공지를 또 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 시행계획 공고에서는 페이지 8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 보시면요. 순수하게 이 부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옮겼고 그 면접 시험에서 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피셋 점수는 따로 받습니다. 관련 면접반 운영하면서 받는데요. 이제 고득점을 피셋에서 고득점인데 불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득점인데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순이다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학원은 그 또 뭐 조금 있다가 저 강의 말고 조금 있다 강의하실 또 우리 인사혁신처 출신 현직 출신의 조성재 국장님께서도 뭐 해당 업무를 워낙 오래 수행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준비 방향 관련해서 면접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특성상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강조드리는 게 준비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준비해야 되는 거에 면접이고 준비를 적게 하려면 거의 준비가 덜 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볼 수 있는 게 면접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가지고 분량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이다 보니까 이제 면접 관련 공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면접 관련해서 세세하게 추가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기술직에 있어서 직렬별 같은 경우에 선발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세부 부처, 아까 우리 175명 뽑은 그 세부 직렬별 선발 인원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다시피 세부 부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 부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래서 국실관 이제 어떤 부처라고 했을 때 밑에 국실관이 있고 그 밑에 과가 있는데 세부적인 과까지 선정하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희망하는 과의 보도 자료 등을 살피면서 최근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동안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워낙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관련된 국이라든지 기출문제 방향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면접 개요 관련해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선은 이제 면접관이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시고요. 나는 혼자 들어갑니다. 같은 지역 직렬에 있는 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3대1, 다대1 면접입니다. 응시자 혼자 입시라고요. 면접관 구성은 현직 공무원 두 분, 통상적으로 두 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이제 퇴직 공무원 또는 뭐 교수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 본인의 같은 지역 및 직렬은
모두 같은 면접관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고민이 궁금하실 건데요. 근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서울행정이라든지 뭐 부산행정이라든지 뭐 광주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면접관분들께서 12명씩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반씩 절반씩 나눠서 6분, 6분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박스, 주황색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면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면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 그 공무원에 왜 지원했습니까? 입직하고 나서 각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인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본인이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뭐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본인의 신상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입직하고 나서 각오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면접이라고 했을 때 그 면접은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면접, 본인의 인성과 관련된 면접이라고 해서 그냥 경험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묻는 면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면접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입직하고 나서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공직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요것을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면접이라고 해서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상황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질문지는 경험 한 문제, 상황 한 문제 해가지고 그 답안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은 최근 조직 내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뭐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기재하시오라고 해서 경험 문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본인은 A 부처의 직원인데 내부적으로 X 프로그램과 Y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급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Y 프로그램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질문. 그래서 그 답안을 현장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아무 기초 자료 없이 바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미리 쓰진 않고요. 현장에서 손으로 쓰고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재 내용은 경험이고 상황 이거겠죠. 기재 내용은 1과 2인데요. 우리는 공무원 면접이잖아요. 공무원 면접. 그러다 보니까 공직 가치 관련한 질문도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렴입니다. 청렴이란 공직 가치입니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뭐 창의성입니다. 방금 아까 강조 드린 거. 그거 말고도 뭐 민주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다양히 얘기하실 건데요. 이제 공무원 면접이니까 공직 가치 관련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번 첫 번째 과목은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가운데 온점, 공직 가치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제 질문을 이루어진다, 질문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고유한 의미의 면접 과목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첫 번째. 요건 이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5급, 7급, 9급 공무원 전부 다 해당 공동사항이에요. 다 당연히 해당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발표는요. 7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은 추가적으로 어떤 과목을 보냐? 보고서 작성이라고 해서 개인 발표라는 과목을 추가로 봅니다. 추가라고 해서 비율이 적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중은 좀 비슷한데요. 개인 발표는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작성을 하고요. 작성. 또 이것도 현장에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발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독특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터뷰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보고서. 자료가 3장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3장의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이제 보고서 발표 및 인터뷰, 작성 발표 인터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토의는 한 해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공고가 나가지고 이걸 뭐 추가하겠다. 원래 예전에도 보면 과목 갑자기 한 달 전에 발표해가지고 시행되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혹시라도 추가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목이죠. 공무원 전체 5급, 7급, 9급 누구라도 보는 것. 경험, 상황, 공직가치 면접. 경험, 상황 면접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 및 특정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고요. 작성과 인터뷰입니다. 작성과 인터뷰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작성과 인터뷰. 경험 상황 면접이든 개인 발표 면접이든 기본적으로 작성과 인터뷰 토탈에서 40분이에요. 40분. 그런데 작성이 20분, 그다음에 인터뷰가 20분 이렇습니다. 참고로 개인 발표는 작성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개인 발표는 30분, 여기서는 인터뷰가 10분입니다. 어찌되건 합계는 40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발표가 좀 작성 분량이 좀 많고 자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 문제 관련해서는 요거는 아마 지금 단어로는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 문제의 유형을 좀 분류가 되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갈등 상황, 또 조직 외부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민관 갈등 상황, 정책의 시행, 변경, 폐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반발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오고요. 문항당 12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2개년, 2023년, 2022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경험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상황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수업했던 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제가 일일이 한번 다 찾아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또는 학창 시절 역량이 부족한 팀원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해결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관련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이제 문제 해결 역량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상황 좀 어려워요. 문제가 이번 행정지 좀 어려웠는데요. 당신은 A부처 주무관이다. 주무관. 그 단어만 그냥 6급에서 9급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전부 다 칭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접경 지역 어느 군부대에서 급식 부실 문제가 발생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납품 식자재의 품질을 지적하면서 경쟁 입찰,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입찰하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 지자체하고 기존 납품업체인 농민조합,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이 있죠. 그래서 농산품 식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고 희생한 점을 들어서 수의계약, 그러니까 이제 경쟁으로 하지 않고 이 업체가 좋겠다 싶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계약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자고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 발생되는 의사결정이라든지 갈등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민원인 집단이 있죠. 그래서 이거 조직 외부의 그 민관 갈등이라고 하고요. 설득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인데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본인의 의견을 바꾼 경험이에요. 이거 참고로 이거 약간 소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뭐 아예 면접 작년에 보고 오신 분이 보고 나서 바로 강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나와서 쉽게 기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상황 두 번째 볼게요. 당신은 A 부처의 직원이다. 당신의 부처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X와 Y 프로그램이 괜찮다, 적절하다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X는 외국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성능이 우수하나 단가가 높아 연내 도입이 어렵다. X 업체의 X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Y는 국내 신생기업 프로그램으로 단가가 낮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부서장, 무서운 분이죠. 부서장은 국내 기업 육성 및 예산 측면에서 Y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겁니다. 말 그대로 조직 내부에서 의사결정, 보통 이걸 택일형 문제라고 합니다. 택일. 그래서 어떤 업체를 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X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요. Y 업체를 선정했을 때 장점, 단점이 있는데 상급자 입장에서는 Y 프로그램을 선호하다 보니까 본인이 X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부 다 Y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되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Y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실제로 기재한 사항 자체는. 그런데 조금 이제 X 프로그램으로 선정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70%는 Y 프로그램, 30%는 이제 X 프로그램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또는 학창시절 남들이 꺼렸던 일을 맡았던 경험 관련해서 해결 과정 및 결과를 기재하시고 있는데요. 요건 희생정신 관련한 거예요. 희생정신 관련한 봉사 및 희생정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천천히 제가 시간 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X 기업하고 Y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거 관련한 거예요. 선정하는 거 관련한 건데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관련해서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유형이에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택일형 문제가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작년에 이렇게 택일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답안에 있어서 작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겪었던 경험 관련해서 해결 과정 및 결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황 보시면 당신은 A 부처의 정보관리 담당 주무관이다. 현재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갑질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A 부처에서는 해당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을 정보관리 시스템 신규 업체 입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관리 담당 타 부서는 정보관리 시스템의 품질 문제, 사후 대처 등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조직 내부에 있어서 외부는 아니죠. 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부서 간 갈등. 그래서 우리 부처하고 타 부처의 부처 간 갈등도 있고요. 보통 이건 관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조직 내부의 문제, 또 2023년에도 보면 조직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은 2년 연속으로 나오면 보통 또 조직 내부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직 외부로 나오는 것이고요. 행정직은 역으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직 내부의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좀
요 기술직렬, 요 문제도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뭐 재택근무 관련한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셨을 때 상황 문제가 좀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작성이 20분인데 10분 쓰고 10분 쓰고 현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위에 8분 정도 쓰시고 밑에를 12분 정도 쓰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직 문제는 3년 전에는 이제 민민 갈등 유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합격생 답안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회차별로 이렇게 전체 답안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케 하고요. 제출한 답안 중에서 강사들이 저희가 이제 3명이 있으니까 쭉 보면서 괜찮은 답안에 대해서 모읍니다. 모아서 최우수 답안, 우수 답안에 대해서 전체 면접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거 말고 다른 분들이 쓴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조 분들 중에서 잘한 분 답안이 어떤 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답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본인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보완케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틀을 옮기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나는 요렇게 요 부분을 요렇게 좀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러한 답안은 요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는 순수하게 본인만의 고유한 좀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100분이시면 100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단기간에 실력을 쭉쭉쭉 끌어올리고요. 보통은 초반에 한 2주 정도는 이게 또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딱 2주 정도 지나고 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참고로 3월 이 마지막 주 이제 피스텝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강할 예정인데요. 4월 한 10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는요, 또 뭐 저희 학원의 강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신림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참고로 이제 5급 공채에서는 뭐 행정직, 기술직, 그다음에 외교관 후보자에서 뭐 압도적으로 다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제가 또 유수의 대학 특강들 다 나가면서 5급 같은 경우도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학원 특히 또 제 강의 딱 이론 특강까지 다 수강을 하시는데요. 또 작년에 또 11월에 진행했던 그 문제 관련해서 우수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수준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준이 조금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 2차 과목에서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답안의 틀이 좀 좋은 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합격자 답안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통해서 조금 더 실력을 빨리 올리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작년에 우리 7급 지역 인재 분입니다. 굉장히 잘하셨고요. 요것도 말 그대로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재하시는 방법. 12줄이거든요. 상황 개요, 해결 과정, 결과 및 공직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서요. A, B 기업의 장단점 관련해서 의사결정하는 문제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경험 문제, 그 다음도 이제 경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연습하시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절대로 확정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20분으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걸려도 전혀 상관없고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2시간 걸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이 계속 고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차분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조금씩 작성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시간을 쫓겨가지고 급하게 막 하다 보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또 잘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조해서. 그러면 그 실력이 고착하게 돼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잘 개선도 안 되고. 충분하게 시간 두셔야 돼요. 특히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작성 시간 30분인데요. 처음에는 3시간, 4시간 차분히 공들여서 쓰셔야지 그 답안이 작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경험 상황입니다. 이제 대강 아시겠습니까? 이렇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인 발표인데요. 개인 발표는 여기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 및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30분, 1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합쳐서 10분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 페이지 보고서고요. 그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신산업 관련한 이슈입니다. 신산업 이슈예요. 그래서 작년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산업 이슈고요. 우리 말고 7급 국가직 문제, 그다음 7급 민간 경력자 문제 보면 전부 다 신규 산업 관련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뭐 규제 문제라든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전문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R&D 예산 지원 같은 주로 문제되는 분야가 조금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해서 좀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분량이 21줄입니다. 21줄.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보고서.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렬은 금융 취약계층, 보통 어르신 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점포가 좀 줄어들고 하고 있으니까 모바일로 폰 뱅킹이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그다음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이런 게 나왔고요. 일단 이런 게 나왔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 그다음에 기술직렬은 키오스크 산업 개선 방안인데요. 근데 뭐 이렇게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신규 산업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사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뭐 문제점 찾아내고 개선 대책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 훈련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작년엔 3년 전이죠. 차량 숙박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OTT 산업 활성화 방안. 그래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요즘에 티빙,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구독을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답안의 형태입니다. 형식인데요. 뭐 추진 배경, 현황, 문제점, 개선 대책,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고 아무래도 그 개선 방안 분량이 요 개선 방안이거든요. 이게 한 10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조금 이제 풍부하게 하는 답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작성이 매우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합격자분들의 최우수 답안 이런 거 보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공유할 예정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2023년 11월에 이게 좀 주제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진행했던 문제인데 2024년 이제 5월에 치를 건데 11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중요해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의성이 있으니까 3, 4년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수 답안이 나왔으면 그 관련한 문제라면 그 답안도 같이 공유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를 또 바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강의 관련해 가지고
참고로 제가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2012년에 만들었어요. 11년, 12년. 그러니까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 말고도 포맷이 더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요걸 가지고 답안을 쓸 때 글씨가 좀 안 좋은 분들, 또 좀 시각화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 2년 정도, 한 3년이죠. 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러면 너무, 왜냐면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그 7급에서도 뭐 한 450명씩 들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이 비슷해져 가지고 제가 스스로 그만뒀었습니다. 아예 이 자료를 사장시켰는데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해도 되겠다 이런 제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서 꼭 이렇게 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내가 좀 형식적으로 조금 일부는 차별화로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제공을 해서 한번 고민을 이렇게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게 ISO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소사이어티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프라 측면, 사회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주제랑 상관없이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 자료도 실은 다 있습니다. 싹 A부터 해서 Z까지 다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관련 면접반 분들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답안의 그 수준 등을 감안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특히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별화 시켜야 될 그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요거 말고도 뭐 워낙 다양히 있으니까요. 한번 응용해 볼 것도 권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과목별 준비 요령인데요. 우선은 이제 재작년 보시면 상황 문제 있죠. 경험 문제 말고 상황 문제에 대한 압박 질문. 이렇게 했을 때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 X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Y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상급자가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좀 반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번 정도 본인의 의견을 더 개진을 할지, 제시를 할지, 또 한 번 또 어느 정도 시점에 본인의 의견을 조금 수정 변형해서 표현을 할지, 아니면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일지 고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 문제에 대한 압박 질문에 대한 대응, 이건 단계별로, 왜냐하면 질문이 보통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소위 말해서 패를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항의하는 민원 집단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답안을 좀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한 4개 문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종합반에서. 그 다음에 공통질문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 및 그 이유. 이거는 2023년에도 공통질문이었고 2022년에도 공통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질문은 일부 축소가 되는데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면접 시간이 코로나 이전에는 경험 상황 면접이 25분이었어요. 25분. 근데 20분으로 줄고, 더해서 개인 발표 면접도 원래 15분이었어요. 인터뷰가. 그래서 15분에서 총 4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탈에서 지금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 발표요. 개인 발표는 10분인데 발표 5분 하고 나면 인터뷰 할 거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좀 항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발표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문제를 많이 맞춘다. 그래서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면접 끝나고 나면 항상 뭐 카톡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오픈 카톡 해가지고 자료 공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뭐, 그동안 문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뭐,
검토도 많이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일부 그 학회 있잖아요. 제가 학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학회 그다음에 다른 국가기관 그다음에 연구소들 그 보고서들 쭉 보면서 핵심적인 문제점이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계속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면접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보면서 그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흐름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행정직은 이제 개인 발표 주제로만 봤을 때는 올해 1순위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이슈 1번, 2번이 고용부 이슈, 세 번째가 교육부 이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환경 직렬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농업직이다 했을 때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인 발표 관련해서는 이 부처의 주요 주제들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더해서 경험 상황 면접 대비를 위해서 농식품부 부처 가셔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게 이 내용은 개인 발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경험 정리 관련해서는 성과다 문제 유형을 보면요. 경험 유형이 7개 유형이거든요. 7개 유형이라서 제가 이론 특강 지금 그 지난주에 쭉 찍었는데요. 아마 공개는 3월 15일에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 달성 문제 해결 갈등 대처 관련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쭉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정들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조금 준비를 하셔서 해두시면 논 거 몇 항 몇 조 몇 항 아는 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뭔가 조금 그 근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폭염이나 폭설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뭐 화재 사건 대응 관련해서 뭐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가의 재해 예방, 국민의 재해에 대한 보호 의무 같은 거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답변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좀 좋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법에 각종 내용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제한제도 두고 있거든요. 창의 혁신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상 특혜인 보상 중에 하나인 승진이 있습니다. 일반 승진 말고 특별 승진, 특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승진 관련해서도 창의 혁신, 그다음에 헌신 열정 뭐 그러한 평정 요소하고 부합되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혁처가 제시한 공직 가치, 그다음에 평정 요소 및 주요 우수 사례, 적극행정 우수 사례 2023년 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관련된 사례 같은 거는 이제 학원에서 알아서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배부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발표는 텍스트 자료 및 통계 자료에 대한 빠른 접근인데요. 기본적으로 참고로 이제 개인 발표는 문제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보다는 정말 쉬워졌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싶은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나중에 현장에서는요. 25분이면 다 씁니다. 다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특히나 문제점을 자료에서 어떻게 찾아서 정리를 잘 할 것인지 깔끔하게 그 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조금 더 풍부하게 쓸 것인지 또 개선 대책을 썼을 때 어떤 압박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예산 확충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관련해서 이 개선 대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반발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분히 인터뷰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통 질문으로서 발견한 문제점 3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답을 할 준비를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정규 강좌, 그 다음에 관리형반이 어떻게 운영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강의 관련해서는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5시. 그래서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접수합니다. 오후 3시부터. 아예 시간을 좀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카페 등에도 게시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주중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모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저희가 이게 회차를 줄일 수는, 그러니까 회차를 줄이고 더 많은 분을 진행하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싸잖아요. 저도 그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들어보고 나서는 현직자분들은 얘기하시죠. 아, 강사님 예전에 그때 어떻게 그 비용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을 드린다는 말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차를 좀 줄이기는 어렵고 해서 근데 저희가 120명, 130명 정도까지 진행을 하다 그게 정말 최대치였습니다. 정말 최대치.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뮬레이션을 거의 2주 연속으로 하니까 이거 체력적으로 붙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를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못하고 말 그대로 정말 쌩쌩한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중조 그다음에 주말조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인원을 일부러 조금 줄였습니다. 저도 저 역시도 뭐 일주일에 7일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질문하는데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적절하게 좀 해야겠다라고 하고 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주중반, 오전, 오후가 있고 주말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오실 분, 주말에만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나서 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적을 두고 듣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천이 졸업하고 나서 3년 이내 이걸로 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자분들도 좀 있으실 건데요. 조금 편하게 여기서 공부 계속하고 독서실도 다니고 이런 분들은 여기 신림동에서 거처 잡으시고 한 2달 정도 아니면 1달 반 정도 잡으시고 2달까지도 아니네요. 한 달 조금 넘겠네요.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 불가피한 이유로 또는 거리 관련해서 좀 왔다 갔다 할 만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통 천안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주말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반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특강이나 조별 실습 이렇게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 관련해서는 제가 12시간으로 압축해서 말 그대로 압축해서 작성 요령, 인터뷰 요령, 작성 요령, 인터뷰 요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여기 아마 제 이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처럼 그 면접을 봤지 않습니까? 5급 공채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범위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있어서 말 그대로 좀 엑기스 핵심적인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터뷰 대응 그다음에 여태까지 최근 특히 3년에 많이 들어왔던 인터뷰에 대한 답변 대응 뭐 이런 거 중심으로 강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이제 공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조별 실습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 제가 지금은 뭐 9급이나 이런 관리형 면접반 운영을 그전에는 그 공단기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2016년, 17년, 18년 요즘에 제 강의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9급에 한 400명에서 500명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인원이 조금 물론 이제 무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진행한 노하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7급 국가직도 그렇게 운영한 노하우가 있고 5급도 마찬가지로 운영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5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행정직 기술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직 기술직을 조별로 따로 할 경우에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직 분들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잘해요. 또 행정직 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답안이 조금 섞여야 됩니다. 인터뷰 들어보면 답변하는 것도 구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섞다 보면 아,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서로 흐름을 좀 알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회 하니까 꼭 이 관련 면접안이 꼭 필요해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면접에 자신이 있고 내가 스터디만 해도 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분들 하시면 돼요. 상관없고요. 다만 내가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특히 여기 프라임 면접학원 또 이진호 강사, 조성재 국장님 좀 검증됐다고 하니 그리고 보통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론 강의 있잖아요. 이론 강의. 예를 들어서 뭐 피셋 강의. 또 피셋보다 조금 더 지식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7급 공채나 이쪽에 보면 뭐 행정법, 헌법, 행정학 이런 것들은 지식 강의잖아요. 지식 강의. 그런데 이 면접 강의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약간 지식 강의는 아니고 애매하다. 면접은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뭐 이게 전문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17년을 했는데 지역이 이제 17년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식 전달이 아닌 강의면 뭐 수강생이 변동이 있으려면 서너 번은 있었어요. 그죠? 제가 몇 번은 은퇴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빨로 말 잘하는 사람 또 조금 더 신선한 사람들 또 와가지고 하면 또 분위기 쭉쭉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배분들이 후배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못 되라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들어봐라. 큰 도움 된다. 문제 좋다. 자료 좋다. 그리고 공직자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다. 어떤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너무 민간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튀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이다. 면접관 해본 분들이다. 조금 설명해 드린 오인혁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고 뭐 그거랑 별개로 이제 또 나름대로 나는 좀 여러 사정상 좀 이제 따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따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혼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해도 합격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본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 2달이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정말 충분합니다. 이 인생에 이거 한 번 있는 기회긴 하지만 2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실문 예전에 지금 6년 전에 찍어서 좀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밖에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역 인재나 5급 공채는 최다 수강 제가 최다 합격 계속 보십시오. 8, 9, 10 해서 지금 올해로 17년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각 대학에서 고시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문제 출제해 달라 이런 거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하면 거기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대상자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해서 저희 문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실 겁니다. 우리 조성재 국장님 이제 힘들게 모셨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고요. 실제로 면접위원도 역임하셔가지고 아주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력뱅크라고 해서 퇴직 공무원 분들도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팀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세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통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꼭 보완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의 오인혁 교수님께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평가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1년에 막 수십 일을 계속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의 면접관으로 이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아마 맞춤형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1시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아주 생방송 취지에 맞게끔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접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분히 잘 준비하고 그 최적의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최적의 상태에서 면접을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옷을 면접 복장으로 갖춰 입고 와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그 최종 합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2시 반인데요.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바로 이어서요. 그래서 조금 이어서 우리 조성재 국장님 좀 소개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체육과장 출신인 조성재입니다. 우리 앞에 이진우 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 소개는 잘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혁신처 그러면 혹시 아시는 분도 대부분 있겠지만 아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인사혁신처 설명을 드릴게요. 인사혁신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달 22일 날 사이버 국가오시센터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사이버 국가오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인사혁신처라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번 그 채용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가 인사혁신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합격을 하면 부처 배치도 하게 되고 또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그런 그 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용 또 교육 훈련 등을 좀 담당하는 게 인사혁신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이유는 인사혁신처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주하는 이 지역 인재 7급 시험 외에도 5급, 7급, 9급 등 각종 시험을 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업무만 약 13년, 한 13년 정도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제가 꽤 오래 했는데 그건 절반 정도를 이 채용 분야에서 경험했는데 그만큼 채용에 대한 전문가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채용 업무를 하다 보면 채용 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험생들이 특히 이제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도 공개하고 정답도 공개하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불합격해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면접시험에서 내가 불합격하면 왜 내가 불합격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인사처 와서 그 항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수험생들을 상대로 해서 면담도 해줬고 또 면접시험을 주관하다 보니까 면접위원들한테 이게 물어봅니다. 이 수험생들이 왜 떨어졌나요?
그러면 이 수험생은 이래서 떨어집니다라고 종종 얘기도 듣곤 합니다. 그만큼 체험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많이 쌓이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체육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체육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5급, 7급, 9급 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는 지역 이제 7급도 면접 시험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퇴직한 후에도 그 해양수산부라든가 외교부 또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또 면접위원으로 좀 요청을 해서 면접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면접위원으로 위촉돼서 면접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노하우나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2016년서부터 이 학원에서 면접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8년 됐죠? 8년 됐는데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어떻게 수험생들한테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많이 경험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많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도움됐다. 또 고맙다는 감사 문자로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또 뿌듯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그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면접은 아마 22일 날 그 합격자 발표할 때 면접 장소는 공고하지를 않을 겁니다. 피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고 아마 4월 23일 날 서류 발표 시에 면접을 안내할 예정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장소가 아마도 국가인재개발원 가천분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를 구태여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 장소가 과천에 있고 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이 또 특히 부모님들이 특히 여러분들 지역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이 굉장히 잘했죠. 또 피시험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뿌듯하니까 부모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아마 자가용으로 모시고 하는 표현 좀 이상한데 아마 데리고 과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아마 직접 면접 장소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정문에서 그 차량은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문에 내려서 약 5분 정도 언덕길입니다. 5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장도 넥타이 매고 또 검은색 아니면 여자들도 원피스 이런 차림으로 또 자료도 가지고 책도 가지고 아마 짐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럼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그 과천에 이번에도 안내하겠지만 과천의 종합청사역이라고 있습니다. 4호선입니다. 그 과천 종합청사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정문을 통과해서 면접시험장 입구에 딱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이 과천분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 셔틀버스 있는 데까지만 가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타는 게 제일 좋겠죠. 시간도 정확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소를 일부러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일반 다른 수험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추가로 좀 안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면접 시간은 약 30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 개별 면접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별 면접위원이 공무원 2명, 교수 1명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험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1차 필기시험 합격 점수를 면접인이 아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결코 적용하지 않는다음을 반드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면접은 이 3개의 문제, 개인 발표, 경험, 사학 문제, 이 3문제만 가지고 오로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면접을 충분히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공채 시험은 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5급, 7급, 9급 공채 시험은 필기 시험 성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보통, 미흡을 평가 기준이 우수, 보통, 미흡인데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고 미흡은 무조건 탈락인데 배에서 보통인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도 면접위원들은 필기시험 성적을 모른다. 다만 우수, 보통, 미흡 평가만 하고 나서 보통인 사람들에서 채용과에서 합격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결코 필기시험 성적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채 시험하고 틀리게 여러분들 시험은 그런 합격자 결정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면접만 가지고 합격자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면접 방식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 발표는 아까 3장이라고 우리 이진우 강사님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표지 문제 제시한 것까지 포함하면 5장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현황 문제점 개선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 질문 방식은 아까도 간단히 우리 이진우 강사님 설명했지만 그 개선 대책 중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혹은 제시한 개선 방안 중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는 바 제도 개선 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험 문제는 과거의 행동을 통하여 본인의 현재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진우 강사님께서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접 문제도 아까 설명한 거로 이해가 됐을 거고 다만 면접 질문인 경우는 대부분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 또는 공직 가치가 무엇입니까? 또는 그러한 역량이나 공직 가치를 위해서 본인은 평소 어떤 연습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노력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면접 방식이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질문으로 대부분 경험 문제에서 마지막 질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공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아까도 우리 이진우 강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수험생들한테 피드백을 듣지만 이 경험 문제는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질문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학 문제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학 문제의 경우는 그 여러분들의 미래 공무원이 됐을 때 그 놓여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면접에 참여해보고 또 면접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사학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 개인 발표, 경험 문제, 사학 문제 이 3가지 중에서도 이 사학 문제가 변별력이 제일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개인 발표라든가 경험 문제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충분히 대비하면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쌓이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학 문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쉽게 습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변별력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학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이제 사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개인 발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5장 정도 있기 때문에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자료들을 주어진 데 반해서 사학 문제는 그 문제점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쓰레기 밀입장 설치 시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런 그냥 간단히 사학 문제만 제시해주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그냥 문제점만 주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 문제에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밀입장 설치 시에 그 주민 반대할 때 어떻게 설득하겠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근데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입장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입장 가보면 시설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시설들을 자료를 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주민들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현황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 간단한 답변이지만 그냥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뭐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가를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문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거냐? 자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굉장히 또 난감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계속 그런 자료를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압박 질문까지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게 단계별로 가는데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문 단계, 아까 우리 이준호 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질문에 단계가 있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질문 단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더 난감해 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발표는 아까 개선방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라든가 그 후속 조치라든가 어느 정도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상 문제는 딱 주어지고 나서 20분간 작성합니다. 20분 작성하고 경험 문제하고 상 문제를 곧바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 또 추가로 여러분들인데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면접장에 가시면 그 여러분들이 도착하면 아침에 그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3, 40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험 문제하고 상 문제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작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별로 각 조 순번에 따라서 한 명씩 개인 발표 작성자로 가서 그 개인 발표 작성이 끝나고 나면 몇 장을 이동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4월 23일이라고 그랬죠. 4월 23일 날 그 면접 진행 방식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오전조하고 오후조를 구분해서 그 조 편성을 해줍니다. 그 오전조는 8시, 보통 8시까지 가고 오후조는 보통 11시까지 이렇게 오라고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전조가 될지 오후조가 될지 그때 판단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면접하고 오후 면접하고 분리해서 면접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면접 진행 시간을 오전, 오후씩 구분합니다. 다만 면접위원은 아까 조별로 면접위원 3분이라고 하셨습니다. 3분은 오전 면접 진행하고 오후 면접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면접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격자가 120명이다. 그러면 120명을 각 조로 나눠서 조별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조별로도 오전조 있고 오후조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 2조, 3조 각 조별로 오전조 누구, 오후조 누구. 근데 조별 명단은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오전조에 누구, 오후조에 누구 이 수험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전조, 오후조로 구분해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오전이든 오후든 가시면 면접에서 제일 먼저 안내 설명하고 그다음에 상황 문제하고 경험 문제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분간 그것도 20분간에 2가지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특히 경험 문제는 과거 경험이니까 간단히 쓰기 편해요. 근데 상황 문제 이런 걸 20분에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항상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먼저 기재를 해라. 핵심 내용만 위주로 기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그 핵심 사항 문제 위주로 고민을 해봐라 이런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작성하고 나서 조별로 각 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렇게 조별로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조가 아니면 두 번째 조는 좀 여유가 있었겠죠. 다만 첫 번째 조인 경우도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가, 그 다음에 잠시 또 추가 안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 발표 작성장에 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사항 문제에 대한 내가 구체적인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고민하신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키워드를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이동할 때는 개인 발표 작성을 하고 나서 본인 발표 자료를 가져갑니다. 여기 개인 발표는 상황하고 경험 문제는 본인 발표 자료를 가지지 않습니다. 작성 자료를 본인이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개인 발표는 본인이 작성한 용지를 가져갑니다. 그걸 카피해 주든지 아니면 NCR 용지라 해서 이렇게 카피되는 용지를 쓰든 간에 어쨌든 본인이 발표 용지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동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면서 개인 발표 위주로 고민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문제는 작성하고 다 제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답변을 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했다가 그 구체적인 질문이라든가 후속 질문에서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정 요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진우 강사님께서 평정 요소 네 가지 요소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합격자 결정 방식도 간단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접은 강제 조별 강제 탈락 방식입니다. 그 공채는 성적 순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면접은 좀 틀립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직이 108명입니다. 행정직은 아마 그 합격자 발표는 아마 필기시험은 아마 120명 정도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합격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수직도 67명인데 아마 거기에서 한 8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1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자 그러면 지역별로 그 합격자 결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라든가 이런 지역은 타 지역보다 그 성적이 높더라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셋에서 350점을 받았다. 근데 타 지역은 330점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도 타 지역은 합격할 수도 있어도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 350점에도 불합격받는 합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지역별 상한 1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저도 면접을 진행해보면 저도 이제 체육과 시절에 인사학 시절에 근무를 해보면 그 합격자 결정, 지역별 상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한 10% 계산하다 보면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라든가 또 부산 혹은 광주 이런 지역이 어떤 때는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꽉 채웁니다. 그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서 120명이 합격을 가정한다면 상한 10%인 12명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은 12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성이 성적이 높더라도 타 지역보다 성적이 높더라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은 110명이에요. 근데 선발 예정이 108명이에요. 그럼 이 108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10명이 됩니다. 결국 최종 합격자는 12명에서 2명, 10명이기 때문에 2명은 강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명을 합격시켰다 그러면 아마 두 계조로 나눌 겁니다. 아마 6명, 6명 두 계조로 나눠서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이렇게 보든가 하여튼 두 계조를 편성을 해서 그 각 조에 6명 면접위원들이 각각 보게 됩니다. 각각 면접 봐서 그 조별로 각각 한 명씩 이렇게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그게 홀수다. 그럼 만약에 3명을 강제 탈락시킨 경우에는 2명
후보자를 내서 한 명을 상위에서 강제 탈락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상한 지역 때문에 강제 탈락 제도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 상한이 없는, 그래서 충북, 충남 이런 지역들은 상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합조를 만들어서 조별로 그 조별로 각 한 명씩 탈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직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토목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두 계조로 나눠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직 같은 경우는 한 명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합조를 시킵니다. 근데 농업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두 명을 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인 경우에는 보통 피기시험 합격자를 두 명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2대1이 되는 겁니다. 두 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이 합격을 하고 한 명은 불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 탈락시키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채 같으면 두 명을 보통을 주고 성적순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조별로 반드시 탈락 인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조별 탈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혹가다가. 근데 대부분 거의 조별 편성하는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별로 가급적 한 명씩 탈락시키도록 이렇게 조별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합조가 발생하는 거거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은 경우는 반드시 합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면접에서 잘 봐서 반드시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면접에서 어떻게 합격해야 돼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도 오랫동안 진행해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험과에 있을 때 왜 이 수험생이 떨어지는지, 불합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친구는 불합격하더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위원은 3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 중에 공무원이 2입니다. 특히 이번 면접 시험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면접위원 3명 중에 교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나온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 공무원 사람이 뭐냐? 저도 이제 공무원 거의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공무원은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책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보다는 국민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민, 구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민원인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정책 업무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면 나보다는 대상인 국민이나 구민, 시민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공무원 출신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 저도 이제 공직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에 밴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도 그런 사람을 뽑겠죠. 그런 사람 뽑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존중해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만약에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해줄까, 어떻게 행동해 줄까,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자기 암시가 돼가지고 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사회복지 수당 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귀하에게 복지 수당을 지원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당신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수험생 경우에는 여러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아쉽게도 복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단순히 얘기합니다. 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하면 이런 답변 많이 들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짜증나죠, 사실. 듣는 사람은 짜증납니다. 두 번째 그 공무원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구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공무원 이런 공무원도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오면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앞에 답변하고 뒤에 답변 천이 차이죠. 이처럼 첫 번째 답변은 그냥 안 된다. 규정 준수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상대방, 특히 접근 행정입니다. 이번에도 접근 행정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접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쉬운 답변 하나라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느냐 이게 궁금했죠? 자, 답변 내용 보실래요? 틀리죠?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 내용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수험생 상대해 보면 옛날에 인사혁신처 있을 때 수험생들 특히 떨어진 수험생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번 면접에서 이런 질문 나왔죠? 이런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물어보면 첫 번째 질문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이런 답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럼 수긍을 합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수긍 못 하다가 그런 식으로 설득해 보면 수긍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면접에 계속 참여해 보지만 특히 면접에서 5명 중에 3명을 선발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별로 6명 내지 아마 7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1명을 탈락시킵니다. 이번에는. 근데 거꾸로 5명 중에 3명을 선발하는 면접 시험을 가더라도 꼭 3명이 면접 보든 5명이 면접 보든 그 합격자 결정은 거의 유사하게 결정이 납니다. 그 3명, 1, 2, 3등을 면접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지난번 제가 면접 갔을 때도 11명 중에 2명 선발하는 면접 시험이었는데 2명 합격시켰습니다. 면접인이 3분이었는데 거의 일치했습니다. 뭐 플러스 거기다 이제 예비 순번도 이렇게 했는데 예비 순번이 약간 순번이 바뀌었지만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접 진행하고 나면 면접위원은 뚜렷이 뭔가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답변 요령입니다. 이번에는 답변 요령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발음이 좀 맨날 지적받습니다. 집에서도.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오늘도 또 한 소리 들을 겁니다. 이 발음이 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빠릅니다. 저도.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경우에는 또박또박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엉뚱하게 답변 내용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위원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면접위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도 위원들 오시면 체육과에서 아침에 면접위원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라는 질문도 꼭 긴장하는 경우에 질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긴장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 예시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뭐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 어떻게 면접 시험장에 왔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접인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점수를 깎을까요? 뭐 이런 오해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전혀 문제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엉뚱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게 굉장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번에 면접 시간이 3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발표 10분, 경험, 사업 문제 각각 20분입니다. 각각 20분입니다. 그러면 길어봐야 사업 문제도 10분 내외입니다. 그 질문지 가지고 질문 내외도 한번 두세 개 하면 10분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변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길면 면접위원들은 질문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여러분이 답변이 길면 답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이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다 하고 났어. 근데 면접이 예, 알겠습니다. 딱 끊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면접위원한테 아니, 한마디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돼서 얘기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그걸 두 가지씩 답변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하는 게 면접위원한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위원은 아마 오전, 오후 계속 면접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똑같은 질문,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답변을 듣다 보면 오후 되면 긴장도 떨어지는 데다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조의 후반부에 만약 면접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큰 소리로 정확히 또박또박 그 다음에 핵심적 위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면접위원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을 면접위원에 잘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실력입니다. 반드시 핵심부터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두 가지다 싶으면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핵심 사항 위주부터 연습하는 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면접위원한테 어필할 수도 있고 그 인상을 확실히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째, 둘째, 뭐째. 그러면서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설명이 길어지면 면접위원이 끊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아까 핵심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변 내용들 들어보면 다 기회가 닿습니다. 뻔한 질문,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친구 이런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끊어도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설명하다 뒤에 걸 얘기 못하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부터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불합격생을 뽑는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불합격생들을 하는 행동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면접 준비가 소홀한 수험생입니다. 면접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경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자, 그런 경험 말고 또 다른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준비 안 해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큰 문제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험, 역량이나 역량 상에서 평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없나요? 다르게 준비한 게 없나요? 질문하면 답변해죠. 근데 그걸 답변 못한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당연히 그 단답형이거나 소홀한 경우에는 탈락을 하겠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입니다. 희망부처에 대해서 희망부처, 지원의 부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답변했는데 통사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통사업무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사업무와 관련한 정책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 부처가 어디입니까? 관심이 많다. 희망하는 부처가 이겁니다라고 했는데 관심 사례가 뭡니까? 심한 경우는 그 관심 사례에 대해서 그 정책을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그거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정직성이 결여된 수험생입니다. 앞뒤 말이 틀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답변 내용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잘해보려고 면접관들한테 내가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그 답변하는 경우인데 면접 진행하다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세심한 성격이에요. 그 세심한 성격인데 그 면접이 본인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인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적극성이 제 장점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가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일정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당신은 그 부처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법무 업무, 제도 개선 업무, 법령 개정 업무를 주로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꼼꼼하고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또 틀리죠. 앞에는 적극적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꼼꼼하다고 그랬죠. 소극적인 부분이 있죠. 꼼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변이 앞뒤 안 맞죠? 그럼 면접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할 것 같죠? 면접 끝나고 나오면 이 친구는 아까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친구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이런 꼭 얘기를 합니다. 특히 면접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 합격자 결정, 이번에 불합격자 결정이죠. 불합격자 결정할 때 이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께 답변했는데 여기 뒤에 가서 이게 답이 틀리던데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이 면접은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단점을 얘기하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단점을 숙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수험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면접은 공무원을 청하는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을 상대하는 업무를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그런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자기 주장이 가면 국민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과정도 해봤는데 지금도 한 20몇 명을 데리고 있어 봤습니다. 근데 다 성격이 틀려요. 그 장단점에 따라서 업무를 좀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어떤 그 직원은 자기 주장이 강한 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봐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한 그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번 면접도 아마 과장급이 아마 4급인데 과장급이 면접에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런 수험생들을 뽑겠습니까?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런 부하 직원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장점을 집중력과 몰입력이 뛰어난 점을 제시했다 칩시다. 그러면 예서 그 집중력과 몰입력이니까 수업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면접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수험생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이게 집중하고 몰입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거 내가 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항변해야지. 그냥 일관되게 답변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세심한 부분보다는 전체 그림이 중요할 수 있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심한 부분보다 전체 그림이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 수험생도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체 그림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럼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으면 느낀다. 질문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질문 가고 있죠. 이런 질문은 자기 주장이 가기 때문에 한번 떠보는 겁니다. 수험생들한테.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것처럼 질문을 내용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구체성을 갖고 묻는 질문인지 아니면 이 자기 주장이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해서
특히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면 그거는 질문 내용을 답변 내용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불합격자 명단에 거의 100%라고 봅니다. 특히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에는 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면접 요령들, 답변 요령도 몇 가지 말씀 강조를 했고, 또 면접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자세히 보이면 안 된다라고 몇 가지 또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만 벌써 8년째고 또 아까 채용 업무도 13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뭐 저한테 수업 안 됐더라도 이 면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내용 있나요? 네, 없으면 혹시 나중에 혹시라도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지역인재 7급 지역인재 설명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모두 드렸는데 해당 문자대로 또 이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